내가 뭔데 감히 명령의 의문을 제기해. 이 버러지 같은 놈이. 육군 사관학교의 대리석 바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거대한 고함이 중앙 로비를 가로질렀다. 목소리의 주인은 현 사관학교 교수부장이자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 박진석 대령이었다. 그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은 3학년 생도 김민준. 뻣뻣하게 차려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를 감추지 못했다. 주변의 다른 생도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이 일방적인 질책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박진석 대령은 김민준 생도의 턱 밑까지 다가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보고서를 썼다고 훈련 장비가 불량이라고. 네가 전문가야. 내 눈에는 이게 하찮은 장난으로 보이나.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로 김민준의 가슴을 세게 내리쳤다. 김민준은 비틀거렸지만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의 죄목은 단순했다. 최근 지급된 신형 전술 조끼의 방탄 성능이 기준 미달인 것 같다는 의혹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제출한 것뿐이었다. 그 장비는 바로 박진석 대령의 입김이 닿아 있는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된 것이었다. 박 대령에게 김민준의 보고서는 정의로운 고발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밥그릇을 건드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내놈 같은 풋내기 하나 때문에 전체 보급 일정이 틀어지는 게 보여. 이 학교가 내 놀이터야. 당장 내놈 군복을 벗겨버리기 전에 박 대령의 폭언은 그칠 줄 몰랐다. 그는 김민준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모든 협박을 쏟아냈다. 그때 로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던 한 여군 장교가 이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서류철을 든 채 어깨에는 간신히 대위 계급장 하나가 달려 있었다. 총무처에서 파견 나온 강지유 대위였다. 그녀는 피곤에 전 듯한 얼굴에 특별할 것 없는 행정장교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곳 사관학교의 오래된 기록 보관소 자료 대조라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따분한 일이었다. 강 대위는 맹렬한 기세로 생도를 몰아붙이는 박 대령과 겁에 질린 김민준 생도 사이에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뛰어든 종이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잠시 상황을 관망했다. 박 대령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김민준 생도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아주 잠깐 찰나의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김민준 생도가 결국 입을 열었다. 하지만 대령님, 규정에 따르면 장비 결함은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대령의 손이 올라갈 뻔했다. 그 순간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의 사이에 끼어들었다. 대령님, 잠시 실례합니다. 강지유 대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 전체의 시선이 일순간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진석 대령은 자신의 연설을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강지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낡아 보이는 전투화. 다림질은 되어 있지만 특별할 것 없는 전투복. 그리고 어깨의 대위 계급장.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조소가 어렸다. 웬 행정장교 나부랭이가 감히 끼어들어 지금 내가 생도 교육하는 거 안 보이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 상황에 끼어든 여군이자 하급자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다시 김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려 했다. 강지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철을 고쳐들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박진석 대령님, 육군 규정 제44조
지휘관의 징계권 관련 조항입니다. 생도의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대령님께서 가하시는 언어적 위협과 공개적 모욕은 정당한 징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항을 인용하는 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로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생도들은 경악했다. 감히 박진석 대령에게, 그것도 일개 대위가, 그것도 규정을 들먹이며 정면으로 반박하다니. 박진석 대령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귀를 후비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강지유를 쏘아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모 징계 범위 하 책상에 앉아서 서류 쪼가리나 만지작거리는 여자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박 대령은 강지유의 바로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너 같은 애들이 뭘 알아, 전쟁이 뭔지. 군기가 뭔지 알기나 해. 여자가 군대에 들어왔으면 얌전히 커피나 타고 서류 정리나 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야전 지휘관의 일에 주둥이를 놀려. 그의 말은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자 모욕이었다. 하지만 강지유의 눈썹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감각한 표정으로 박진석 대령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모욕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다.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이 박 대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꼈다. 일개, 대위. 그것도 여군 행정장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박 대령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 강지유를 밀치고 지나가기 위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쳐버렸다. 꺼져 육중한 힘이 실린 충격이었다. 강지유는 그 힘에 밀려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철이 바닥에 떨어지며 수십 장의 종이들이 와르르 로비 바닥으로 흩어졌다. 생도 몇 명이 놀라 짧은 비명을 질렀다. 박진석 대령은 승리감에 찬 비웃음을 흘리며 흩어진 서류들을 구둣발로 짓밟고 지나갔다. 이래서 여군들은 안 된다는 거야. 비리비리해서 원.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내년의 계급장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수행원들을 이끌고 로비를 떠났다. 그의 거만한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로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든 생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민준 생도가 당황하며 강지유에게 다가와 흩어진 서류를 주우려 했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저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강지유는 그를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종이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 전투복기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흉측한 화상 흉터 자국이 언뜻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박 대령의 구둣발에 짓밟혀 더러워진 서류를 무심하게 털어냈다. 그녀의 손길은 침착했지만 서류를 쥐는 손끝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녀의 눈은 방금 전 박진석 대령이 사라진 복도 끝을 향했다. 그 무감각해 보이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잠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얼음 같은 불꽃이 타올랐다. 5년 전의 그날처럼 그녀는 김민준 생도를 돌아보았다.
괜찮다. 김생도.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범한 행정장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명심해.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는 서류철을 정리해 품에 안고 자신이 원래 있던 로비 구석의 임시 책상으로 묵묵히 돌아갔다. 생도들은 그녀가 그저 운 나쁘게 박대령의 심기를 건드린 힘없는 대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5년 전 바로 이곳에서 바로 저 박진석이라는 남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지옥의 고문 끝에 버려졌던 전설적인 생도 강지유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녀가 대위가 아닌 전혀 다른 계급과 권한을 숨긴 채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를 체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임시로 배정받은 책상으로 돌아온 강지유는 흩어진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돈했다. 박진석 대령이 거칠게 쳐낸 어깨가 아직도 욱신거렸다. 단순한 물리적 통증이 아니었다. 그 무례한 충격은 5년 동안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지옥 같은 기억의 수문을 열어젖혔다. 그녀의 눈앞에 현재의 낡은 책상이 아닌 5년 전의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다. 그때 그녀는 강대위가 아닌 사관학교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던 4학년생도 강지유였다. 육사의 보석. 최초의 여성 합참 의장감이라는 수식어가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모든 훈련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학술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리고 당시 소령이었던 박진석은 그녀의 지도 교수이자 멘토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강지유의 총명함을 칭찬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제자에 대한 지독한 질투와 시기가 숨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졸업을 불과 몇 달 앞둔 늦은 밤이었다. 야간 단독 군장 산악 훈련을 마친 강지유는 훈련에 사용된 최신형 GPS 장비를 반납하기 위해 중앙보급 창고에 들렀다. 야간 당직 사관의 허가를 받고 창고에 들어선 그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폐기 대기 및 훈련 중 손망실로 분류된 장비 상자들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갓 보급된 신형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들이 가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장비들이 군용 트럭이 아닌 번호판을 가린 민간 트럭에 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스승 고수 박진석 소령이었다. 그는 민간 업자들과 서류를 주고받으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군수품 횡령 및 불법 반추 현장이었다. 그는 폐기 서류를 조작해 신형 장비들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유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자신의 전술용 PDA로 그 현장을 조용히 촬영했다. 멘토에 대한 배신감과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고민은 길지 않았다.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승리했다. 그녀는 박진석 소령을 뛰어넘어 평소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학술부장 임중령에게 다음날 새벽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그녀는 임중령이 이 거대한 부정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임중령은 그녀의 보고를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다. 그리고 보안 유지를 위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강지유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으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포상이 아니라 헌병대의 차가운 수갑이었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군사 기밀 유출 및 적성국 매수 시도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가 제출했던 모든 증거는 적에게 군 내부 정보를 팔아넘기기 위해 조작한 자료로 둔갑해 있었다. 임중령은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지유 생도. 자네에게 실망이 크네. 임중령은 박진석의 윗선이자 불법 반출의 핵심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 완벽하게 배신당했다. 그녀는 사관학교 내부에 위치한 징계막사의 독방에 갇혔다. 그리고 그곳에 신문관의 자격으로 그녀의 스승이었던 박진석 소령이 들어섰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시가를 피워 물었다. 어리석은 년.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렸는지 알기나 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상한 스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특별히 네 신문을 맡았으니까. 자백만 하면 편하게 해주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박진석은 교활했다. 그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을 택했다. 그는 강지유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부서뜨렸다. 첫 번째는 수면 박탈이었다. 독방의 조명은 24시간 꺼지지 않았고 스피커에서는 불규칙한 소음이 흘러나왔다. 박진석은 그녀가 잠들만 하면 어김없이 들어와 신문을 재개했다. 자백해. 강지유. 내 배우가 누구지? 며칠이 지나자 강지유의 정신은 피폐해졌다. 다음은 가족이었다. 박진석은 그녀의 부모님과 이제 막 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한 남동생의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참 화목해 보이는군. 이런 가족이 딸이 간첩으로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될까, 내 남동생. 내일 신체 검사라지 내 전화 한 통이면 걔 인생도 끝나는 거야. 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의 협박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그는 그녀 앞에서 보란 듯이 전화를 걸어 강지여. 지원자 말인가 부적격 처리해. 집안에 사상적 문제가 있어. 라고 명령했다. 강지우는 절규했지만 쇠창살은 그녀의 목소리를 막아버렸다. 박진석은 그녀의 절망을 즐겼다. 그는 칭찬과 협박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다. 지유야.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지. 지금이라도 사인해. 네가 어리석은 마음에 실수했다고. 그럼 내가 선처해 줄게.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돌변했다. 이 독한 년, 네가 아직도 육사생도인 줄 알아. 넌 반역자야. 그는 그녀에게 생도신조를 외우게 시키면서 동시에 그녀를 걸레라고 불렀다. 바닥에 물을 붓고는 그녀의 군복으로 닦으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그녀의 자부심과 명예,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잠들지 못한 육체와 무너진 정신은 그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일주일째 강지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희미해졌다. 그때 박진석이 마지막 자백 서류를 들고 왔다. 그는 거의 탈진 상태인 그녀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이것만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 내 가족도, 너도 살 수 있어.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박진석의 손에 이끌려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서류 위에 힘없이 서명을 남겼다. 그녀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지 않았다. 박진석과 임중령은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강지유에게
심각한 정신분열 및 규율 위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붙여 자발적 퇴교 형식으로 그녀를 쫓아냈다. 그녀의 모든 기록은 말소되었고 수석 생도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비 오는 날 그녀는 짐 가방 하나만 든 채 사관학교 정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서 시가를 피우며 그녀를 내려다보던 박진석의 경멸 어린 미소였다. 현재 강지윤은 박진석의 구둣발에 더럽혀진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날의 기억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어깨의 통증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때의 순진하고 이상에 불타던 생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돌아왔다. 그녀의 주먹이 책상 아래에서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평범한 행정장교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 5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복수의 칼날은 차갑고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먹잇감은 방금 전 자신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기록 보관소 대조가 아니었다. 그녀의 임무는 박진석 체포였다. 어깨의 통증은 단순한 물리적 감각을 넘어 5년 전의 치욕을 현재로 불러오는 매개체였다. 강지윤은 낡은 임시 책상에 앉아 흩어졌던 서류들을 기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녀의 눈은 서류의 활자들을 쫓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의식은 그 너머의 거대한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총무처에서 파견 나온 강 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석을 잡기 위해 그녀가 직접 설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국군방첩사령부 DCC 소속 제1특별조사팀장 강지유 소령. 그녀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은 박진석의 오만함을 극대화하고 그녀를 향한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미끼였다. 박진석처럼 오만하고 위계질서에 찌든 자일수록 자신보다 낮은 계급, 특히 여군 행정장교를 철저히 무시할 것이라는 걸 그녀는 5년 전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군복을 입기까지의 5년은 지옥 그 자체였다.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그녀는 가족에게조차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남동생은 그녀의 사상 문제 때문에 공사 지원이 좌절되었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섰다. 그녀의 손은 총을 쥐던 손에서 박스 테이프와 바코드 스캐너를 쥐는 손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을 쪼개 도서관으로 향했다. 법학과 군사 전략, 그리고 방첩 관련 서적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박진석과 임중령,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정신분열로 몰아 쫓아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법적으로 완벽히 깨끗한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군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경력직 요원 채용 시험에 모든 것을 걸었다. 3년간의 처절한 준비 끝에 그녀는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합격했다. 아무도 그녀가 5년 전 불명예 퇴교당한 그 생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밑바닥 정보분석관부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박진석의 비리 증거를 다시 수집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5년간 박진석의 행적을 그림자처럼 추적했다.
박진석은 소령에서 대령으로 승승장구하며 사관학교 교수부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올랐다. 그는 5년 전에 군수품 횡령을 넘어 이제는 사관 생도들의 자대 배치를 두고 학부모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더 대담해졌고 더 부패했다. 강지유는 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다. 기회는 1년 전 찾아왔다. 방첩사령관이 강직하기로 소문난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강지유는 자신이 5년간 모은 박진석의 새로운 비리 증거 차명 계좌 내역,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록, 유령 회사를 통한 군납 비리 자료를 익명으로 사령관에게 직송했다. 이 자료는 군 전체를 뒤흔들었고 사령관은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그때 강지유는 정보분석관으로서 해당 팀에 자원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사령관에게 독대를 신청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자신이 바로 그 강지유 생도였음을 밝혔다. 사령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5년 전의 사건 파일을 재검토했고 그것이 완벽히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강지유의 누명을 벗겨주었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즉시 소령 특별 진급과 함께 이 사건의 전권을 맡겼다. 강지유 소령은 대위 강지유라는 위장 신분을 요청했다. 박진석 대령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짓밟은 존재들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가 가장 경멸하는 모습으로 그의 곁에 접근하겠습니다. 사령관은 그녀의 계획을 승인했다. 그녀의 임무는 박진석의 현재 비리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체포하고 그를 기점으로 5년 전 임중령 현재는 장군으로 진급했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일망타진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다. 박진석이 생도들을 상대로 벌이는 뇌물수수의 내부 고발자. 그리고 오늘 김민준 생도가 그녀의 레이더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김민준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박진석의 부패에 정면으로 맞서려다 꺾인 5년 전의 강지유 자신과도 같았다. 그녀는 김민준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를 자신의 눈으로 활용해야 했다. 그녀는 김민준 생도의 일과를 확인했다. 그는 매일 저녁 인적이 드문 도서관 별관의 군사 역사 자료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박진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날 저녁, 김민준은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에 섰다. 낮에 그를 감싸려다 함께 망신을 당했던 강 대위였다. 김민준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대위님 여긴 어쩐 일로?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박대령의 눈을 피해 자신을 만나러 온 이 여군 장교가 걱정되기도 또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다. 대위님 때문에 일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강지유는 그의 말을 잘랐다. 생도. 여기는 CCTV 사각지대고 도청 장치도 없어. 안전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과는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민주는 순간 압도당했다. 강지유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네가 제출한 전술조끼 보고서 사실이지. 김민주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도 알아. 강지유가 말했다. 나는 자네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박진석 대령을 조사하러 왔다.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조사라니요, 대위님. 총무처에서 오신 게. 강지유는
자신의 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것은 대위 강지유 신분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방부 감찰실 특별조사관 신분증이었다. 방첩사 신분증은 그녀의 마지막 카드였다. 감찰관 신분증은 이번 임무를 위해 발급된 2차 위장 신분이었다. 내 계급과 소속은 위장이다. 나는 박진석 대령의 군납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 중인 감찰관이다. 김민주는 숨을 삼켰다. 낮에 봤던 무력하고 피곤해 보이던 행정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대령님을? 그분은 김민주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강지유는 김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진석 대령이 생도들의 자대 배치를 두고 학부모들에게 발전 기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 김민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정확했다. 그의 부모님 역시 아들이 좋은 곳으로 가려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지만 교사인 그의 부모님은 그 요구를 거절했다. 그 이후부터 김민준을 향한 박 대령의 괴롭힘이 시작된 것이었다. 자네도 요구받았군. 강지유가 확신에 차 말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그 증거가 필요해. 자네 부모님께 온 연락, 혹은 다른 피해 생도들의 증언, 뭐든지.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박 대령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오늘 일로 퇴교당할지 모릅니다. 강지유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진석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가 순순히 물러난다 해도 그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자네를 짓밟을 거다. 5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5년 전이요? 김민준이 물었다. 강지유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응시했다. 자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이대로 굴복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싸워서 그 괴물을 끌어내리거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김민주는 자신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오늘 로비에서 겪었던 수치심, 부모님의 실망한 얼굴, 그리고 박진석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강지유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일단 박 대령이 자네를 다시 부를 거다. 사과를 하든 협박을 하든 그때 이 녹음기를 켜. 그리고 그가 자네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했던 사실을 다시 언급해. 그의 목소리로 직접 증거를 남기는 거야. 그녀는 김민준에게 몇 가지 신문 유도 기술을 알려주었다. 김민준은 두려웠지만 강지유의 단호함에 용기를 얻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아니, 조사관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강지유는 대답 대신 도서관의 어두운 서가 사이로 몸을 돌렸다. 날 믿지 마. 자네가 믿어야 할 건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한다는 자네의 정의감뿐이야. 그녀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김민주는 손에 쥔 녹음기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박진석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육중한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어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감히 일개 대위년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고함이 방을 울렸다. 그는 로비에서 수많은 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가 고작 총무처에서 온 얼굴도 희미한 여군 장교 따위에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고 거칠게 시가를 피워 물었다. 강지유 대위. 그는 그 이름을 곱씹었다. 이상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행정장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리고 군 규정을 정확히 짚어내던 그 침착함이 마음에 걸렸다. 단순한 행정장교가 야전 지휘관의 징계권 조항을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외우고 있을 리가 없었다. 박진석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부관. 지금 당장 총무처에서 파견 나온 강지유 대위의 인사 기록 전부 가져와. 출신, 배경, 임관 성적. 빠짐없이 전부.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직감이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불쾌함일 뿐이었다. 그는 이 불쾌한 벌레를 짓밟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5년 전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 했던 그 오만하고 똑똑했던 생도. 그는 그녀를 어떻게 무너뜨렸던가 증거 필요 없었다. 프레임이면 충분했다.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군대라는 조직에서 간첩이라는 낙인은 그 어떤 진실보다도 강력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수법이 가장 잘 먹히는 법이지. 그는 즉시 자신의 충실한 개 2마리를 호출했다. 학부모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핵심 보직을 약속받은 4학년생도 오경민과 이한솔이었다. 그들은 박진석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생도가 긴장한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서자 박진석은 책상 서랍에서 1위급 비밀이라고 적힌 가짜 서류 봉투를 꺼내 던졌다. 강지유 대위. 총무처에서 온 그 여자 말이다. 박 대령이 으르렁거렸다. 아무래도 수상해. 단순한 기록 검토가 아닌 것 같아. 내부를 쑤시고 다니는 쥐새끼일지도 몰라. 그는 생도들에게 음모론을 주입했다. 너희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저 여자가 뭘 캐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는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이건 곧 있을 합동훈련 계획서다. 물론 가짜지만 진짜처럼 보이지. 저 여자의 임시 사무실이 어디지? 오경민이 재빨리 대답했다. 도서관 별관 301호실입니다. 평소엔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곳입니다. 박진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보안도 허술하겠군. 지금 당장 가서 저걸 강 대위의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에 넣어둬. 아무도 모르게. 이한솔 생도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대령님. 하지만 이건. 박진석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뭐 감히 내 명령에 토를 다는 건가. 내 아버지가 널 기갑 사단에 넣어달라고 내게 얼마를 줬는지 잊었어. 김민준처럼 되고 싶나. 아니면 약속된 미래를 갖고 싶나. 그 협박에 두 생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행하겠습니다. 그 시각 도서관 별관 301호실. 먼지 쌓인 책상에 앉아있던 강지유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방금 박진석이 4학년생도 오경민, 이한솔과 접촉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고 현재 두 생도가 팀장님 사무실로 이동 중입니다. 5년 전 수법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학내 전산망 관리병으로 위장 잠입한 방첩사 요원 최중사였다. 강지유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예상대로군. 저렇게까지 창의력이 없어서야 프로토콜 B를 실행하지.
사무실 내부 녹화 준비.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모서리, 낡은 나사몬 머리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미 설치해 둔 상태였다. 그녀는 박진석이 반드시 자신을 공격할 것이며 그 방식은 가장 뻔하고 무식한 함정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함정은 그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다. 강지유는 서류철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중사. 나는 지금부터 30분간 중앙 로비에서 커피 휴식을 취하며 알리바이를 확보하겠다. 영상 확보에 차질 없도록 그녀는 일부러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몇몇 생도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서였다. 그녀가 사라진 직후 오경민과 이한솔 생도가 301호실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했다. 그들은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지. 빨리 강 대위가 오기 전에 그들은 허둥지둥 강지유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나사못 카메라가 두 생도의 긴장한 얼굴, 그들의 계급장, 그리고 그들이 손에 든 2급 비밀 서류 봉투를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어느 서랍에 대령님이 가장 깊은 곳에 넣으라고 하셨어. 여기. 이 낡은 매뉴얼 더미 밑이 좋겠다. 그들은 서류 봉투를 맨 아래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들의 지문이 봉투와 서랍 손잡이에 선명하게 남았다. 됐어. 빨리 나가자. 두 생도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는 고스란히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었다. 몇 분 후, 강지유가 커피잔을 들고 여유롭게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보안 처리된 태블릿 PC로 방금 전송된 영상을 확인했다. 완벽했다. 두 생도가 박진석의 사주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함정을 넘어 박진석이 생도들을 사적인 범죄에 동원하고 협박했다는 직권 남용과 강요의 명백한 증거였다. 최 중사. 영상은 사령부 중앙 서버로 즉시 백업해 이제 덫을 작동시킬 시간이다. 강지유는 정확히 1시간을 기다렸다. 너무 빨리 발견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고 너무 늦게 발견하면 은닉 의도로 몰릴 수 있었다. 그녀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계산했다. 그리고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보안과나 헌병대가 아니었다. 박진석 대령의 집무실 직통 번호였다. 박진석은 부관에게서 강 대위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걸려들었군. 이젠 빼도 박도 못할 거다. 그는 덫에 걸린 쥐를 조롱하듯 거만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강 대위 또 규정이라도 들먹이려고. 강지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의도적으로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혼란을 섞어 연기했다. 대령님. 큰일입니다. 방금 제게 배정된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도저히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I급 비밀로 분류된 서류 봉투입니다. 저는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설 책임 지휘관이신 대령님께 즉시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박진석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유가 겁에 질려 봉투를 숨기거나 파기하려다 발각되는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그녀가 함정을 판 자신에게 발견 즉시 보고를 했다. 이것은 덫이 아니었다. 완벽한 전공법이었다. 박진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뭐라고 비밀 서류 자네. 그걸 어떻게
저는 절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발견 즉시 사무실을 확보하고 대령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강지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FM 장교 그 자체였다. 박진석은 이를 갈았다. 그녀가 너무나도 현명하게 대처한 탓에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발이 묶인 꼴이 되었다.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 아무것도 만지지 마. 내가 보안팀을 데리고 지금 가지. 박진석은 수화기를 거의 내던지다시피 끊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일개 대위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그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었다. 그는 보안팀장과 헌병들을 대동하고 301호실로 폭풍처럼 달려갔다. 그가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강지우는 차려 자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대위,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박진석이 고함을 질렀다. 강지우는 서랍을 가리켰다. 대령님,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해당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즉시 보고 드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수거했다. 박진석은 강지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고발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보안 규정을 준수한 모범 장교가 되어버렸다. 그는 강지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자네, 단순한 행정 장교치고는 절차에 아주 바꾼.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저는 그저 제가 훈련받은 대로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대령님, 박진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헌병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사무실을 즉각 폐쇄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분노를 애꿎은 헌병들에게 퍼부으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복도를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2년. 절대 끝나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얕봤던 상대가 단순한 초식동물이 아니라 교활한 맹수였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강지우 소령은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위장 전산망을 통해 팀원들의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었다. 그녀가 4학년 생도들을 이용해 박진석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한 것은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 위한 계산된 도발이었다. 박진석처럼 오만한 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면 이성을 잃고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기 마련이었다. 팀장님, 최중사입니다. 박진석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학부모 뇌물 내역 3건 추가 확보했습니다. 자대 배치 청탁이 명시된 문자 메시지까지 확보 완료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위장 관리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이어 시설 관리병으로 위장한 이 중사의 보고가 이어졌다. 5년 전 폐기 장비 리스트와 최근 박진석이 반출시킨 훈련 손망실 장비의 시리얼 넘버가 일치합니다. 증거는 완벽합니다. 강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좋아. 영장 발부는 시간 문제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제 쥐를 구석으로 몰았으니 쥐가 고양이를 물 차례야. 그녀는 박진석이 김민준 생도를 다음 타겟으로 삼을 것이라 확신했다. 자신의 함정이 실패로 돌아간 분노를 그는 만만한 김민준에게 쏟아낼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박진석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가를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고 있었다. 강 대위라는 그 재수 없는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쳐놓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녀가 5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바로 그 생도라는 사실까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불쾌한 일의 시작이 김민준 생도의 불량 장비 보고서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근본을 잘라내야 해. 박진석은 으르렁거렸다. 그 버러지 같은 생도 놈이 강대위인지 뭔지 하는 년을 끌어들인 게 틀림없어. 그는 본보기가 필요했다. 김민준을 완전히 짓밟아.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대들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부관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김민준 생도 제3실내 훈련장으로 오라고 해. 특별 면담이다. 그는 일부러 CCTV가 고장났다고 보고된 가장 인적이 드문 훈련장을 골랐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위병소 소속 경계병 2명을 불렀다. 생도 하나가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내가 특별 교육을 좀 하려는데 자네들이 협조 좀 해야겠어.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 생도는 특별 면담이라는 호출을 받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즉시 강지유가 삼장에서 주었던 소형 녹음기를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작동시켰다. 그리고 그녀에게 배운 대로 비상연락용 휴대전화를 꺼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Tur 3 지금 제3훈련장 지금. 그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훈련장으로 향했다. 강지유의 태블릿에 짧은 메시지가 뜨자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걸려들었군. 그녀는 즉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중사 제3훈련장 CCTV는 고장난 게 아니라 자네가 장악한 거겠지. 음성 녹취 즉시 시작해. 이 중사 자네는 훈련장 외부 통로를 차단하고 2분 뒤 내 신호에 맞춰 진입한다. 그녀는 대위 강지유의 서류철을 챙겨들고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훈련장을 향해 움직였다. 김민준이 거대한 훈련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다. 박진석 대령이 2명의 무장한 경계병을 대동한 채 훈련장 중앙에 서 있었다. 네가 감히 내 뒤를 캤겠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렸다. 아닙니다. 대령님, 저는 그저 규정대로. 김민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의 손바닥이 김민준의 뺨을 강타했다. 짝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김민준이 바닥에 쓰러졌다. 규정, 내 놈이 감히 내게 규정을 들먹여. 박진석은 군홧발로 김민준의 어깨를 짓밟았다. 내 부모가 돈이 없어서 기회를 걷어찬 게 아니야. 내가 날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는 김민준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려 훈련용 암벽에 처박았다. 김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강지유의 지시를 기억해냈다. 그는 일부러 박진석을 도발했다. 하지만 다른 생도들에게는 자대 배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박진석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이 새끼가 역시 쑤시고 다녔군. 그는 김민준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컥. 김민준이 피맛을 삼키며 무너졌다. 박진석은 쓰러진 김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5년 전에도 너처럼 똑똑한 척하던 년이 하나 있었지. 감히 날 건드렸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나. 그년의 영혼까지 부서뜨려서 쓰레기처럼 내다버렸지.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너도 그 꼴 나고 싶나? 내가 지금 여기서 내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도 단순 훈련 사고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이 모든 대화는 최 중사의 장비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이것은 5년 전 사건의 자백이자 현재 진행형인 협박의 결정적 증거였다. 박진석이 김민준의 팔을 꺾기 위해 발을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가 훈련장의 문을 가르고 들어왔다. 강대위였다. 그녀는 여전히 피곤한 행정장교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박진석 대령님, 김민준 생도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명백한 군형법 위반입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박진석은 자신의 교육을 또다시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2년이 네가 감히 여길 또 그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저 여자라고 확신했다. 내년이었구나.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한 게 네가 감히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두 경계병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2년 당장 체포해. 상관 모독, 직무 방해, 불법 침입이다. 당장 끌어내. 두 경계병은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그래도 상대는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였다. 명령이다. 뭘 꾸물거려. 전현을 체포하라고. 박진석의 광기 어린 고함에 두 경계병은 어쩔 수 없이 총을 고쳐매고 강지유를 체포하기 위해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제 그녀는 2명의 무장한 군인과 이성을 잃은 대령 앞에 완전히 고립된 듯 보였다. 제3훈련장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박진석 대령의 광기 어린 명령이 메아리 쳤다. 체포해. 당장 전현을 체포하라고. 2명의 경계병은 잠시 망설였지만 대령의 불호령에 결국 강지유를 향해 움직였다. 그들은 사관학교 소속이 아닌 육군 본부 직할 경비대 소속의 상병과 병장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시설 경계였지. 장교들 간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특히 대령의 직접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소총을 앞으로 비스듬히 맨 채 강지유의 양쪽으로 접근했다. 한 명은 그녀의 오른팔을, 다른 한 명은 왼팔을 제압하려 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훈련받은 군인의 절도가 있었지만 동시에 상관인 장교의 몸에 손을 대야 한다는 극도의 긴장감이 묻어났다. 박진석은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이 오만방자한 대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감히 대령에게 덤빈 년의 말로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줘. 그는 쓰러져 있는 김민준 생도를 경멸의 눈초리로 힐끗 쳐다보았다. 저 버러지 같은 놈도 함께 묶어서 징계위원회에 넘길 생각이었다. 경계병의 손이 강지유의 전투복 소매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거기까지.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훈련장을 갈랐다. 강지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잡으러 온 두 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권위가 서려 있었다. 두 병사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목소리 자체의 힘에 압도당한 것이었다. 강지유는 그들의 굳은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제군들. 나는 제군들의 소속과 임무를 안다. 제군들의 임무는 시설 방호이지. 상관의 사적인 폭력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훈련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렸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는 현재 비무장 상태이며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 또한 상관 모독이나 명령 불복종은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군들이 지금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명백한 불법 체포 및 직권 남용 공범 행위가 된다.
그녀는 군형법 조항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읊었다. 경계병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법 조항까지는 몰랐지만 불법 체포 공범이라는 말의 무게는 알았다. 그들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린 박진석 대령을 향했다. 그들은 이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자신들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 모습을 본 박진석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감히 일개 병사놈들이 자신의 명령 앞에서 망설이다니, 그리고 저 대위년이 또다시 감히 규정 따위를 들먹이다니. 그는 폭풍처럼 그들 사이로 걸어들어와 강지유의 코앞에 섰다. 푸아하, 인연이 정말 웃기는군. 그는 광소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렸다. 불법 체포, 내가 이 육군 사관학교의 교수부장이자 대한민국 육군 대령인 내가 내 눈앞에서 상관을 모독하고 직무를 방해하는 부하장교를 체포하겠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찬란한 세 개의 무궁화 대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툭 쳤다. 이게 법이다. 이 무지한 년아. 그는 강지유의 턱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강지유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자 순간적으로 손을 거두었다. 그 기세에 잠시 주춤했던 박진석은 더욱 격분했다. 내년 계급장이 뭐지? 대위 고작 다이아몬드 3개, 나는 무궁화 3개다. 내년 같은 대위 10명이 모여도 내 발끝에도 못 미쳐. 그의 오만함은 군대라는 조직의 본질, 즉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야. 내가 여기서 널 쏴 죽여도 상관에 대한 하극상 시도로 보고하면 그만이라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는 경계병들을 향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전현희 상관을 기만하고 있다. 당장 체포하지 못해. 경계병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위의 말보다는 대령의 명령이 우선이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강지유에게 손을 뻗으며 그녀의 팔을 움켜쥐려 했다. 쓰러져 있던 김민준 생도가 절망적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강지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어리석군. 그녀는 자신을 잡으려는 경계병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당당해서 오히려 경계병들이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며 동작을 멈출 정도였다. 박진석은 그녀가 항복 서약서나 혹은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탄원서라도 꺼내는 줄 알고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와서 빌기라도 하려고 늦었어. 내년은 오늘부로 군복벗을 각오나 해라. 그의 조롱이 훈련장을 울렸다. 하지만 강지유가 꺼낸 것은 흰 종이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붉은색 가죽으로 특수 제작된 군 신분증 지갑이었다. 지갑의 표면에는 날카로운 칼과 방패가 교차하고 그 위로 독수리가 날개를 편 형상의 군 내부자라면 누구나 공포에 떨게 만드는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찰칵하는 금속 걸쇠 풀리는 소리가 이 거대한 훈련장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갑이 열리는 순간 경계병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서슬퍼런 금빛 흉장이 번쩍였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방첩사령부 DCC의 공식 흉장이었다. 지갑의 왼쪽에는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선명한 글씨와 함께 그녀의 증명사진이 밝힌 신분증이, 오른쪽에는
그녀의 신분과 권한을 상징하는 금빛 배지가 위압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박진석의 눈이 지갑에 밝힌 글자들을 미친 듯이 쫓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나는 강지유의 목소리가 훈련장의 공기를 갈랐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피곤한 행정 장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을 심판하는 집행자의 목소리였다. 총무처 소속 강지유 대위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팍에 위장용으로 달고 있던 대위 계급장을 손으로 거칠게 뜯어냈다. 벨크로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계급이 드러났다. 전투복 옷감에 단단히 박음질된 빛나는 은색 무궁화 한 개, 소령 계급장이었다. 그녀는 방첩사 신분증을 박진석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었다. 경계병들은 물론 박진석 대령까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국군 방첩사령부 제1특별조사팀장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가 되어 박진석의 교만을 내리쳤다. 강지유, 소령, 군번호 XXXX, 귀관, 박진석 대령의 군납 비리, 뇌물수수, 직권남용, 생도,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한 내사 및 체포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다. 정적, 훈련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거대한 진공 속에 던져진 듯한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두 경계병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체포하려 했던 대위 나부랭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육군 대령을 귀관이라 칭하며 체포 작전을 지휘하는 방첩사령부의 현장 지휘관 소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방첩사 작전에 개입하려 한 것만으로도 중범죄였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총을 등 뒤로 돌리고 가장 완벽한 차려 자세를 취했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박진석에 대한 복종의 철회이자 더 거대하고 무서운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굴복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민준 생도 역시 고통을 잊었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다. 자신을 구원한 것은 힘없는 조력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부패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집행자였다. 강지유, 소령님. 그는 전율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박진석이었다. 그의 뇌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방첩사, 소령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이름이었다. 강지유. 그는 유령을 본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려 나왔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었다. 5년 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척했던 그러나 자신의 비리를 알아채고 감히 자신을 고발하려 했던 오만하고 총명했던 수석생도 자신이 직접 임중령과 짜고 간첩 프레임을 씌우고 독방에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으며 정신을 파괴시켰던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하여 결국 자백을 받아내고 정신병자로 낙인 찍어 군에서 영원히 추방시켰던 바로 그 이름.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삭제했다고 사회에서 재기 불능의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확신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박진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강지유는 그녀는 불명예 퇴교당했어.
내가 직접 내쫓았다고 정신분열자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5년 전에 상처 입은 생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불길을 견디고 살아 돌아온 복수자였다. 5년 전의 순진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심판할 법적 권한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소령 강지유가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박진석의 오만했던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그리고 그 덫을 놓은 것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먹잇감이었음을 깨달았다. 불가능해. 이건 꿈이야. 박진석은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한때 사관학교를 호령하던 대령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가가 돌아왔음을 깨달은 겁에 질린 범죄자에 불과했다. 불가능해. 이건 꿈이야. 박진석 대령은 자신이 5년 전에 완벽하게 짓밟아 버렸던 존재가 자신을 심판하는 소령이 되어 돌아온 현실을 부정했다. 그의 머릿속은 강지유라는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공포와 눈앞의 방첩사 흉장이 상징하는 절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훈련용 매트리스에 다리가 걸려 비틀거렸다. 강지유는 그런 그를 향해 얼음 조각 같은 시선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버려졌다고 그녀는 박진석이 5년 전 자신에게 내뱉었던 그 단어를 되돌려 주었다. 그래, 5년 전 당신이 날 그렇게 불렀지. 당신과 임중령이 짜고 나를 간첩으로 몰았고 독방에 가뒀고 내 가족을 협박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훈련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짓밟고 정신분열자 취급하며 쓰레기처럼 내버렸지.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소령 계급장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난 돌아왔다. 박진석, 당신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생도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죄악을 심판대에 세울 방첩사 소령으로 당신을 직접 체포하기 위해. 체포라는 마지막 단어는 박진석의 뇌리에 박힌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공포는 순식간에 극단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 자신의 완벽했던 제국이 한때 자신이 내쫓은 버러지 같은 년에 의해 무너졌다는 치욕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짐승 같은 본능만 남겼다. 아니야. 아니야. 박진석이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질렀다. 감히 내년 따위가 5년 전에 내년의 목을 부러뜨렸어야 했는데 그의 손이 맹렬한 속도로 허리에 찬 권총집으로 향했다. 육군 장교에게 지급되는 KO 권총. 그는 오직 하나의 생각. 눈앞의 강지유를 제거하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것이라는 미친 생각에 사로잡혔다. 네가 날 체포해 여기서 죽을 건 바로 너야. 이 반역자년 권총이 뽑혀 나오는 속도는 절박함이 실려 빨랐다. 총구가 강지유의 가슴을 향했다. 겁에 질린 경계병들이 숨을 삼켰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민준 생도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안 돼. 박진석의 손가락이 방아쇠의 울 안으로 들어갔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에 승리감마저 어렸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에 힘을 주기도 전이었다. 강지유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박진석의 눈에는 그녀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자신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은 모든 이에게 느리게 흘러갔지만 오직 그녀만이 그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었다. 또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간이었다. 강지유는
유령처럼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며 오른손으로 총구를 쥔 박진석의 손목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내며 비틀었다. 당 박진석의 의지와 상관없이 격발된 총알이 훈련장의 높은 천장 조명을 박살냈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그 소리는 두 번째 충격음에 묻혔다. 컥 총성이 울리는 그 1초의 틈에 강지유의 왼손 팔꿈치가 박진석의 명치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인간의 급소 중 하나를 가격당한 박진석은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뱉지도 못한 채 거대한 몸을 새우처럼 구부렸다. 그의 손에서 권총을 쥔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강지우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총을 쥔 그의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 올리며 그대로 그의 어깨 관절을 탈구시켰다. 으드득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진석의 소나귀에서 권총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꺾인 그의 팔을 지렛대 삼아 100kg이 넘는 박진석의 육중한 몸을 그대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처박았다. 쾅 훈련장 바닥이 울릴 정도의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박진석 대령은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채 대자로 뻗어버렸다. 그는 팔이 등 뒤로 꺾인 채 고통과 호흡 곤란으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개구리처럼 헐떡였다. 방금 전까지 대령의 위엄을 뽐내며 살인을 시도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그저 제압당한 범죄자 한 명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워있을 뿐이었다. 총성이 울린 순간부터 그가 바닥에 처박히기까지 모든 것은 정확히 3초 안에 일어났다. 그것은 자비 없는 완벽하게 훈련된 전문가의 제압 기술이었다. 총성은 또한 신호였다. 진입 훈련장의 양쪽 비상구가 동시에 열리며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방첩사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학내 전산망 관리병과 시설 관리병으로 위장했던 최중사와 이중사, 그리고 외부에서 대기 중이던 진압팀이었다. 그들의 전투복 어깨에는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선명한 패치가 붙어 있었다. 그들은 강지유에게 제압된 박진석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현장의 나머지 위협 요소들이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무기 버려. 그들의 고함 소리에 이미 넋이 나가 있던 두 경계병은 본능적으로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명령해. 그들의 변명은 요원들의 거친 제압 동작에 묻혔다. 그들은 순식간에 무장 해제당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였다. 한 요원이 김민준 생도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의무팀 대기 중입니다. 김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지우는 바닥에 쓰러진 박진석의 등에 한쪽 무릎을 올리고 그를 완벽하게 제압한 상태였다. 그녀는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자신의 허리띠에 차고 있던 차가운 금속제 군용 수갑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박진석의 귓가에 5년 전 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차갑게 속삭였다. 박진석, 5년 전 네가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그녀는 헐떡이는 그의 남은 팔마저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울렸다. 박진석 대령, 당신을 현 시간부로 상관 살해, 미수, 군수품, 횡령 및 불법 반출, 뇌물수수, 직권, 남용, 부하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녀는 절차대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또한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군사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강지윤은 박진석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 뒤에야 그의 등에서 무릎을 떼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에 묻은 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는, 한때는 하늘과 같았던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원수를 내려다보았다. 5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지독한 복수극의 첫 번째 막이 가장 통쾌하고 완벽하게 내려오는 순간이었다. 제3훈련장에는 총성의 잔향과 함께 먼지,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의 역전을 목도한 이들의 얼어붙은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유 소령은 바닥에 수갑이 채인 채 신음하는 박진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술조끼에서 암호화된 위성통신 단말기를 꺼냈다. 그것은 사관학교 내부망이 아닌 방첩사령부의 보안 채널로 직결되는 그녀의 권한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짧은 호출 신호 끝에 연결된 상대에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여기는 제1특별조사팀장 강지유 소령.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격렬한 격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침착했다. 목표 독사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 상관 살해 미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작전 2단계 둥지 청소 개시 승인 요청드립니다. 단말기 너머로 짧지만 강철 같은 사령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승인한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둥지 전체를 이 잡듯 뒤져 육군 본부에선 내가 맡고 있겠다. 통신이 끊겼다. 강지유는 즉시 자신의 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작전 2단계 개시다. 최중사, 이중사, 예. 팀장님 훈련장 입구를 확보하고 있던 두 위장 요원이 즉각 응답했다. B팀과 C팀. 지금 즉시 본관으로 진입한다. 박진석의 집무실, 교수부장실, 그리고 행정처 내 협력자 라인 3개소를 동시에 급습한다. 저항 시 즉각 사살. 아니, 제압한다. 모든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그녀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요원들은 즉각 훈련장을 빠져나가 미리 정해진 위치로 흩어졌다. 그 순간 평화롭던 육군 사관학교 전체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지금까지 훈련용 트럭이나 보급 차량으로 위장한 채 교내 곳곳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밴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밴들의 옆문이 열리며 국군방첩사령부라는 검은색 패치를 붙인 완전 무장한 전술 요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사관학교 소속의 헌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외부에서 투입된 오직 사령관과 강지유의 명령만을 따르는 집행자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관 건물의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장악했다. 수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생도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원 그 자리에 멈춰 벽에 붙어 방첩사령부에서 작전 중이다. 요원들의 고함 소리는 생도들에게 익숙한 훈육이 아닌 실전의 명령이었다. 생도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벽으로 물러섰다. 요원들은 박진석의 집무실 문을 파쇄기로 박살내고 진입했다. 그곳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던 부관과 행정장교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올려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서 박진석이 5년간 모아온 뇌물, 장부 원본과 차명 계좌가 담긴 USB가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다른 팀이 군수품 창고를 급습해 그가 빼돌리려던 최신형 군장비들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박진석의 왕국은 단 10분 만에 뿌리부터 뽑히고 있었다. 다시 제3훈련장. 방첩사 의무병이 김민준 생도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김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진료하는 의무병의 견장에 달린 방첩사 마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구원자인 강지유 소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낮에 보았던 박 대령의 위세에 눌려 서류를 줍던 무력한 강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문을 열고 돌아온 심판관이었고 이 거대한 작전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김민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경외심이, 절망 대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5년 전에 그녀처럼 짓밟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 부패한 현실을 바로잡는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한편 강지유에게 체포당하려다 오히려 방첩사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두 경계병은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소령님, 저희는 그저 박 대령님의 명령에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강지유는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그 명령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멈췄어야지. 그게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군인의 마지막 권리다. 그녀는 요원들에게 턱짓했다. 이 자들, 작전 방해 및 불법 체포 가담 혐의로 함께 연행해 사령부에서 직접 조사하겠다. 두 병사는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강지유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통과 치욕으로 몸을 떠는 박진석에게 고정되었다. 일으켜. 그녀가 나지막이 명령했다. 2명의 건장한 방첩사 요원이 박진석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올렸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무력하게 끌려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대령의 위험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오직 강지유에 대한 증오와 공포만으로 이글거렸다. 팀장님, 압송 차량 대기 완료했습니다. 아니, 강지유가 요원의 보고를 막았다. 내가 직접 압송한다. 그리고 정문으로 가지. 그녀의 말에 요원들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즉각 길을 열었다. 그녀는 박진석의 바로 뒤에 서서 그의 등을 밀었다. 걸어. 박진석 대령. 아니, 피의자 박진석. 그들이 훈련장을 나와 본관 건물로 향하는 길. 그리고 본관 중앙 로비에 들어서자 사관학교 전체가 숨을 죽였다. 본관 로비는 전술 요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지만 모든 생도와 교직원들은 복도와 계단에 늘어서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사관학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바로 이 로비에서 박진석 대령은 왕처럼 군림했다. 그는 김민준 생도를 버러지라 부르며 모욕했고 강 대위의 어깨를 밀치며 그녀를 계집 취급했다. 그의 고함 소리 하나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왕이 절대 권력자였던 박진석 대령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의 뒤에는 2명의 무장한 요원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대령 군복은 먼지투성이가 된 채 구겨져 있었고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가장 앞에서 5년 전의 그 생도는 오늘 아침에 그 무력한 대위는
이제 빛나는 소령 계급장을 달고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를 압송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역전이었다. 강지윤은 일부러 천천히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녀는 박진석이 자신이 모욕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다 받도록 강요했다. 모든 생도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공포가 아닌 경외감과 짜릿한 카타르시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의 몰락과 정의의 귀환임을 깨달았다. 박진석은 이 치욕을 견딜 수 없었다. 수치심이 공포를 집어삼켰다. 그는 자신을 구경하는 생도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발악했다. 이거는 뭐야,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나는 무죄다. 전현은 5년 전에 쫓겨난 정신병자야.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공허했다. 강지우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를 밀치던 요원 중 하나가 개머리판으로 박진석의 등을 가볍게 쳤다. 조용히 해. 피의자. 그 한마디에 박진석의 외침은 신음으로 바뀌었다. 생도들의 눈에는 이제 그에 대한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만이 가득했다. 로비 정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왔을 때 검은색 장갑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요원들이 박진석을 짐짝처럼 차 안으로 밀어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철컥.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진석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최중사가 강지유에게 다가와 격리했다. 팀장님, 본관 확보 완료. 관련자 전원 체포했습니다. 박진석의 금고에서 뇌물수수 장부 원본과 차명 계좌 USB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강지우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온 김민준 생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차가웠던 소령의 얼굴에 아주 잠깐 5년 전 선배 생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김 생도.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고생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김민주는 갈비뼈의 고통도 잊은 채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경례를 붙이려 애썼다. 소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지우는 그의 경례를 받았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건 자네 자신이다. 자네는 군인의 본분을 다했어. 의무실로 가게. 자네의 증언은 사관학교의 역사를 새로 쓰는 첫 번째 기록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돌아섰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진석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의 칼날은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있는 그 남자, 임 장군을 향해야 했다. 육군 사관학교의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무대는 바뀌었다. 그곳은 국군방 첩사령부 지하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제3신문실이었다. 방 안에는 오직 금속성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양방향 거울뿐이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 피의자 박진석이 앉아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대령 계급장은 사라졌다. 대신 그는 모든 장신구가 제거된 수감자용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수갑은 풀렸지만 책상 아래로 보이는 그의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밤새 이어진 초기 조사에 완전히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철컥. 육중한 강철 문이 열리고 강지우 소령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방금 다림질한 듯 각이 잡힌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석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묵직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신문실의 공기는 그녀의 존재감만으로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진석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지막 남은 오만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강소령.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대령이라는 사실에 기대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내 배우가 누군진 몰라도 내 변호인단이 도착하면 넌 끝이야. 내까지 소령 따위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임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넌. 그는 자신의 마지막 보루인 5년 전 자신과 공모했던 임중령, 즉 현재의 임 장군을 입에 올렸다. 강지윤은 그의 말을 잘랐다. 임 장군. 그녀는 서류철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밀었다. 사진 속에는 임 장군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첩사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임 장군은 1시간 전 사령관님 직속 이 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5년 전 강지유 생도 불법 퇴교 조작 및 군수품 횡령 공모 혐의로. 그녀의 말에 박진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마지막 동아줄.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의지했던 상관이 자신보다 먼저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강지유는 그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책상 중앙에 놓았다. 당신의 혐의에 대해 묻지. XX 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사관생도 학부모로부터 자대 배치 청탁 명목으로. 그녀는 정확한 액수와 차명 계좌 번호를 읊었다. 총 23억 7천만 원. 부인 하나. 박진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범죄자의 초조함이 드러났다. 증거 있어. 그건 그냥 학교 발전 기금이었어. 난 몰라. 발전 기금. 강지유는 태블릿을 터치했다. 화면에는 박진석이 집무실 금고에서 돈 봉투를 받아 챙기는, 그가 가장 신임했던 부관이 몰래 촬영해 방첩사에 제보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의 화질은 선명했다. 박진석이 돈 봉투의 두께를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는 모습. 그리고 이 정도 성의로는 기갑은 어림없지. 포병으로 만족하라고 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내 놈이 배신자 새끼. 박진석은 자신을 배신한 부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김민준 생도 폭행 및 협박. 그녀는 제3훈련장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박진석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도 단순 훈련 사고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박진석은 자신의 목소리에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박진석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 톤을 바꿨다. 그는 이제 법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기로 했다. 지유야. 그가 5년 전 그녀를 아끼는 척하며 불렀던 그 호칭을 불렀다. 강소령. 아니, 지유야. 제발. 그는 애처롭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잠시 눈이 멀었어. 하지만 우리 사제지간 아니었나?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기억 안 나. 그는 5년 전의 기억을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꺼내어 포장하기 시작했다. 내가 널 수석으로 밀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잊었어. 내 논문도 내가 다듬어 줬잖아. 그의 눈에는 비굴한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의 동정심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그래, 5년 전 일은 그건 임 장군이 시킨 일이야. 그 양반이 시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제발 스승으로서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줘. 응. 강지유는 그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신문실 안에는 오직 박진석의 비굴한 숨소리만이 울렸다. 그녀의 눈은 동정심이 아니라 심연처럼 깊은 경멸로 차가워져 있었다. 스승 그녀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박진석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단어를 당신이 감히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강지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책상을 짚고 박진석을 향해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당신이 말한 그 정이 대체 뭐지? 제자의 보고를 묵살하고 상관과 짜고 그녀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는 것. 그녀는 다시 태블릿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도 제3훈련장에서 녹음된 그가 김민준에게 내뱉었던 오만한 자백이었다. 5년 전에도 너처럼 똑똑한 척하던 년이 하나 있었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나. 그년의 영혼까지 부서뜨려서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지. 박진석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유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그걸 실수라고 불렀나? 한 생도의 영혼을 부수고 그녀의 가족을 협박하고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을. 그녀의 눈에서 5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가 불꽃처럼 튀었다. 당신이 말한 그 사제지간의 정은 5년 전 그 차가운 독방에서 잠을 재우지 않으며 나를 고문할 때 당신 손으로 직접 찢어버렸어.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마지막 서류철. 바로 그가 4학년생도 오경민과 이한소를 시켜 그녀의 책상에 넣었던 아이급 비밀 함정의 전말이 담긴 보고서를 내던졌다. 보고서에는 두 생도가 함정을 설치하는 CCTV 영상 캡처본과 박진석의 사주를 받았다는 그들의 자백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김민준 생도를 그리고 나를 다시 짓밟으려 했지. 변하지 않았어. 단 하나도. 그녀는 박진석의 마지막 변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증거로 그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박진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도 애원도 하지 못했다. 강지유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지우고 다시 차가운 방첩사 소령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조사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피의자 박진석. 당신은 군수품 횡령, 특정범죄가 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 남용, 부하 폭행 및 협박, 상관 살해, 미수, 그리고 5년 전 강지유 생도에 대한 불법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될 것이다. 그녀는 서류를 덮었다.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계급 놀이는 끝났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군이자 생도였던 내 손으로 당신의 남은 평생을 군교도소 독방에서 보내게 될 테니까.
강지우는 일어섰다. 신문 종료. 피의자를 이송해. 박진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너진 자신의 제국 속에서 짐승처럼 헐떡였다. 박진석의 자백과 그에게서 압수된 장부는 거대한 태풍의 핵이 되었다. 강지우 소령의 조사팀은 이를 근거로 사관학교는 물론 육군 본부의 인사라인까지 뿌리 뽑기 시작했다. 임 장군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박진석의 비리를 묵인하고 동조했던 수십 명의 장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가 5년 전 짓밟았던 한 생도의 손에 의해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육군 사관학교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교장 이하 교수진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었다. 부패한 시스템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능력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강지우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썩어 빠진 군 조직의 뿌리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 되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날의 비를 기억했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더러운 빗물을 씻어냈다. 신문실을 나온 강지우는 복도 끝 창문을 바라보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끝났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육군 사관학교의 교정에는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박진석 대령과 임 장군을 비롯한 수십 명의 부패한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교도소로 향하는 과정은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그 태풍의 중심에는 강지우 소령이 있었다. 오늘은 새 학기를 맞이한 사관학교의 공식 개교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학교의 가장 높은 언덕, 전사한 동문들을 기리는 충원탑 앞에 강지우 소령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투성이의 위장 전투복이나 피곤의 전 행정장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소령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흉장과 함께 5년 전 억울하게 박탈당했던 명예회복을 상징하는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초청받은 외빈 자격으로 이곳을 찾았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드넓은 연병장을 향해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생도들과 선배 생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열을 이루며 기념식 분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함성과 발소리는 과거와 다름없이 우렁찼지만 그 분위기는 5년 전, 그리고 불과 6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과거의 사관학교가 박진석과 같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불의에 침묵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경직된 곳이었다면 지금의 연병장에는 건강한 활기와 정당한 규율이 넘쳐 흘렀다. 생도들의 얼굴에는 공포나 굴종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서려 있었다. 그것이 강지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되찾고 싶었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새로운 학교장으로 부임한 인물은 강지우가 존경했던 청렴함 때문에 한직을 떠돌던 소장이었다. 그는 강지우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부임하자마자 사관학교의 불합리한 내규부터 모조리 철폐했다. 줄을 잡고 돈을 바쳐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부패한 공식은 깨졌다. 이제 평가는 오직 능력과 인성, 그리고 리더십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분열을 지휘하는 4학년 생도 중 한 명에게 머물렀다. 김민준 생도였다. 그는 더 이상 박진석의 폭력 앞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던 3학년 생도가 아니었다.
그는 갈비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고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보여준 용기를 인정받아 정식으로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동기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4학년 중대장 생도가 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연병장 단상 아래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신입 생도들의 대열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 안에는 불의를 목격하고도 침묵하지 않았던 자의 단단한 신념, 그리고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싸웠던 용기가 녹아 있었다. 그는 강지유가 5년 전에 꿈꾸었던 바로 그 이상적인 장교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다. 김민주는 지휘 도중 언덕 위에 서 있는 강지유 소령을 발견했다. 그는 아주 잠시 그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에는 6개월 전 제3훈련장에서 보았던 경외감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지유는 그를 향해 말없이 후이떠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선배가 후배에게 보내는, 그리고 동료가 동료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신뢰와 인정의 표시였다. 김민주는 다시 자신의 임무로 돌아가 더 힘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강지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충원탑의 비석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이곳에는 그녀가 5년 전 생도 시절 함께 땀 흘렸던 동기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후 그녀의 동기들은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수치가 아닌 용기의 상징으로 다시 기록되었다. 박진석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상관 살해 미수, 뇌물수수, 직권, 남용, 그리고 5년 전 강지유 생도에 대한 불법 감금 및 고문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그는 모든 계급과 연금을 박탈당한 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제국을 비호했던 임 장군 역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지유가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해서 그들의 변호인단은 단 하나의 혐의도 뒤집지 못했다. 강지유의 사건은 군 전체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전파되었다. 그녀는 5년간의 지옥을 견뎌내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적폐를 뿌리 뽑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서류를 넘기고 커피를 타는 행정장교의 손이었고 그 이전에는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서에 서명했던 패배자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부패한 권력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운 집행자의 손이었다.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연병장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지유는 충원탑을 등지고 연병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지 않았다. 대신 군인의 가장 완벽한 예절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경례는 단순히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맹세이자 김민중과 같은 후배들이 걸어갈 새로운 길에 대한 축복이었다. 강지유는 오명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썩어버린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진정한 힘은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짓밟렸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정의감에서 나옵니다. 그녀가 되찾은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진정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가 돌아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